대한민국이 조용히 숨겨놓았던 기술 하나가 최근 해외 군사 분석가들의 모니터에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추진 체계 승인 소식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국이 이미 펌프제트 기반의 차세대 프로펠러 기술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외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펌프제트 추진기는 핵 잠수함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핵심 기술이라서 공개 자체가 드문 영역인데 한국의 실험 결과가 해외 전문가 포럼에 포착되면서 여러 나라 기술자들이 긴장하는 분위기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잠수함 소음의 70% 이상이 프로펠러에서 발생한다는 건 군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본 데이터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버지니아급, 영국 에스튜트급, 프랑스 쉬프랑급 등 세계 최상위 핵 잠수함들이 모두 펌프제트 구조를 채택해 왔습니다. 물의 흐름을 덕트 내부에서 제어하면서 캐비테이션을 억제하고 고속에서도 소음을 일정 이하로 유지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잠 센서가 잡아내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걸 구현하려면 고정자와 회전자가 이루는 내부 유동을 초정밀하게 계산해야 하고 덕트의 압력 분포를 조절하는 기술까지 필요한데 이런 영역은 미국조차도 극비 기술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떤 시점부터인가 디젤 잠수함용 펌프제트를 구현했고 실제로 수중 추진 테스트까지 끝냈다는 분석이 해외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겁니다. 해외 군사기술 분석 사이트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한국 ADD가 추진 유동 제어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는 내용이 조심스럽게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설계 수준일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시험 모델의 형상과 덕트 비율을 본 전문가들이 이건 실제 제작 단계 이상으로 보인다며 분석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추진 효율, 소음 억제 지수, 비례 추력 곡선을 계산한 자료들이 비공식적으로 돌기 시작했고 한국이 만들어낸 펌프제트 모델의 내부 설계가 디젤 잠수함용으로 최적화됐다는 추정까지 더해지면서 이 기술의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원래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전력 한계 때문에 펌프제트가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펌프제트는 회전 구조가 복잡하고 덕트 압력 유지에도 전력이 들어가서 디젤 잠수함에서 쓰려면 손해가 크다는 게 기존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SS-3 배치원은 개방형 프로펠러를 사용했고 일본 소류급과 호류급도 조용한 관형 프로펠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한국에서 깨진 겁니다. ADD가 소형화된 고정자 유동 제어 기술을 확보했고 덕트 내부 마찰 손실을 줄이는 신소재 코팅까지 결합하면서 기존 대비 회전 효율 손실을 약 10% 이상 줄였다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해외 기술자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문헌 기준으로 펌프제트는 개방형 프로펠러보다 효율이 15%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 모델로 추정되는 수치에서는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모터 출력 분배 알고리즘까지 바뀐 흔적이 발견되면서 이건 단순 실험용이 아니라 실전 배치를 전제로 연구된 모델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젤잠에서 펌프제트를 사용한 사례는 러시아 키로프급 일부 변형 정도밖에 없고 그마저도 중량 증가와 효율 문제 때문에 널리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디젤 잠수함 특성에 맞춰 다시 설계한 것으로 보이며 해외 분석가들은 이 구조가 나중에 한국형 핵잠수함의 기본 추진계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펌프제트를 사실상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한국이 디젤 단계에서 이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면 핵잠용으로 전환하는 건 구조 보강과 비율 조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이 읽히는 순간 해외 군사 커뮤니티가 즉각 반응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공식 승인받은 지 겨우 한 달 남짓인데 이미 펌프제트 실물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석되는 정황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조선 기술의 특성도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자극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에서 70% 이상을 장악한 시점도 있었고 LNG선과 고압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압도적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잠수함 추진 체계와는 결이 다르지만 금속 피로도 관리, 용접 정밀도,
수중 유동 제어 기술은 전부 조선 기술의 연장선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한국이 가진 조선 기술 기반이 잠수함 펌프제트 제작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기술적 단서들이 외신 전문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이 왜 이렇게 큰 충격을 줬는지 감정적으로도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펌프제트를 흉내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유동 제어가 불완전해 고속에서 소음이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고, 최근 공개된 093A 개량형에서도 저속 소음 개선 정도만 확인됐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디젤잠 기반 펌프제트를 성공한 정황이 포착됐으니 여러 나라 기술자들이 한국의 조용한 도약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핵잠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갑자기 기술적 선두권에 들어와 있는 듯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펌프제트 기술은 단순한 부품 개발이 아니라 향후 핵잠수함 시대의 밑그림을 사실상 완성해 놓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응이 먼저 튀어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조용히 실험이 진행됐지만 기술적 흔적이 해외 기술 분석 자료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일정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평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펌프제트 기술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선택한 추진체계 개발 방식이 기존 강대국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핵잠 전용으로 기술을 설계했고, 프랑스는 국가 규모에 맞춰 효율 중심의 경량형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디젤 잠수함 단계에서부터 펌프제트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려고 덕트 내 마찰 계수, 회전축 토크 분배, 고정자 각도 면화량 같은 미세한 수치를 전부 다시 계산했습니다. 야전 기술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한국 방식이라 부르는데,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근본 구조를 바꿔서 새 기준을 만들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최근 해외 연구자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한국 실험 모델로 추정되는 펌프제트가 내부 압력 손실을 기존 대비 약 12% 줄였다는 계산이 등장했습니다. 압력 손실이 줄면 결국 전력 부담이 줄고 디젤 잠수함에서도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산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디젤 잠수함용 펌프제트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전력 효율 문제를 세계 최초로 해결한 셈입니다. 미국도 디젤 기반에서는 이 기술을 시도하지 않았고, 중국은 고속에서 소음 문제가 터지면서 적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한국의 우월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기술의 의미를 더 깊이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펌프제트는 단순한 추진기가 아니라 잠수함 전체 설계의 핵심이 되는 기술입니다. 선체 뒤쪽의 물 흐름을 바꾸면 소음 패턴이 달라지고, 수중 진동 수치가 변하면 센서 배치와 흡음재 구조까지 모두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즉, 펌프제트를 제대로 만들었다는 건 잠수함의 전체적인 음향 지도를 스스로 그릴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사실상 자국형 잠수함 기술 독립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독자 개발 비율을 꾸준히 올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부품 국산화가 아니라 잠수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펌프제트 기술 확보는 그 마지막 조각에 가깝습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특히 주목한 점은 한국의 펌프제트 구조가 완전한 대칭형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의 펌프제트는 완전 대칭에 가까운 구조인데, 반해 한국 모델은 고정자 각도가 일정하지 않고 덕트 안쪽 면적이 미세하게 변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비대칭 설계는 난류를 덜어내고 회전자의 소음을 일정하게 분산시키는 더 고급 방식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가 고정자 각도를 단순 대칭으로 설계해서 난류가 한쪽에 몰렸기 때문이었는데, 한국은 이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해외 기술자들은 이걸 보고 한국이 미국과 영국이 가진 비밀 설계의 일부 원리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찾아낸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더 빛을 발하는 지점은 바로 확장성입니다. 디젤 잠수함용으로 설계된 펌프제트는 출력이 제한되어 있어 내부 구조가 더 정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덕분에 후에 출력이 훨씬 큰 핵 잠수함에 적용할 때 구조적 스트레스를 훨씬 여유
여유 있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과 영국이 처음부터 핵잠 기반으로 설계한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더 어려운 모델을 먼저 완성해서 나중에 출력이 큰 버전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라 작업 난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해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 해외 전문가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프로펠러 기술의 핵심 중 하나인 음향신호 억제 능력에서도 한국의 설계 방식은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날개 끝단 회전으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한국의 실험 모델은 아예 덕트 내부 압력 분포를 바꿔 캐비테이션 발생 압력을 더 뒤쪽으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새로운 연구 결과가 필요한 영역인데 ADD가 몇 년 동안 수중 유동 실험 데이터를 축적해온 덕분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실전형 모델로 완성되면 한국 잠수함의 수중 방사 소음은 기존 디젤 잠수함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쯤 되면 해외 분석가들이 한국 기술을 볼 때 단순한 신흥국이 아니라 핵 잠수함 기술 상위권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한국은 스스로 소음 지도를 설계하고 자체 추진기로 완성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가 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오랜 핵잠 역사가 있는 나라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에 한국이 갑자기 올라온 셈이죠. 다음은 25년 11월 14일 한국 핵잠 버지니아급으로 개발하는 이유 영상입니다. 국내 경제지는 이런 흐름을 정리하면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시선을 핵잠 파트너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와 한미 팩트시트의 핵잠 문구 그리고 경주에 들어설 문무대왕 연구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읽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외신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원자로, 조선, 해군 운용, 동맹 정치까지 네 축을 한꺼번에 한 나라에 몰아주는 실험입니다. 미국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한 세대 동안 차곡차곡 준비해온 기술 패키지를 한 번에 꺼내놓을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가 눈앞에 열린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주 문무대왕 연구소가 장면 중앙으로 올라옵니다. 경주에 건설되는 6,500억 원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 실증 시설은 선박 탑재용 70메가와트급 SMR과 해군 핵잠수함용 원자로의 지상 시험을 함께 수행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 국내 보도로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서론에서 다룬 외신 분석과 숫자들을 넘어 경주 문무대왕 연구소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구조가 움직이고 있는지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공유되던 깊은 레벨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기사나 뉴스에서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직접 언급하는 표현을 빌리면 문무대왕 연구소는 원자로 테스트베드를 가장한 핵잠수함 통합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원자로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 한 척을 구성하는 모든 생태계를 하나의 기술 패밀리로 묶어버리는 방식의 구조 혁신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소 설계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민군 통합 연료주기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박용 소형 모듈 원자로와 해군용 원자로가 함께 시험된다는 건 결국 냉각자의 순환 구조, 출력 조절 알고리즘, 제어 계통 안정성, 방사선 차폐 구조까지 동일한 기술 골격을 공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든 나라는 미국도 아닙니다. 미국은 민간 원전은 민간, 잠수함 원자로는 군, 항모 원자로는 또 다른 계열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기술 통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여기서 만들어내는 건 원자로 단가를 잠수함 가격에서 떼어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핵 잠수함 한 척을 만들 때 원자로 가격이 거의 절대적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민간 상선용 SMR을 대량 생산해버리고 그 공정을 그대로 잠수함 원자로로 가져오면 생산 로트가 급격히 커져 단가가 내려갑니다. 실제로 방산 현장에서 나오는 내부 계산을 보면 동일 출력 계열의 원자로 플랫폼을 민군 통합으로 가져갈 경우 설계 인증 비용만 해도 미국 대비 최대 40%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원자로 단가를 잠수함 가격에서 절반 가까이 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조는
한국에만 가능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조선소의 블록 모듈 방식이 합쳐지면 기계실과 원자로실을 하나의 거대한 모듈로 만들어 선체 내부에 통째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선체에 맞춰 내부 장비를 끼워 넣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내부 모듈을 먼저 완성해 선체로 감싸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군함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LNG선 컨테이너선에서 워낙 많은 성공 사례가 있어 한국조선소는 선박 내부 모듈 제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잠수함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비, 개조, 업그레이드 주기가 미국보다 훨씬 짧아지고 운영 중단 기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전력 유지 비용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함대 유지 전략이 뒤집히는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무대왕 연구소의 또 다른 핵심은 인력 통합입니다. 그동안 한국 잠수함 개발은 ADD, 조선소, 해군이 서로 다른 도시에 떨어져 협업했습니다. 그래서 KSS-3를 개발하면서도 승조원 경험이 설계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핵잠 프로젝트는 다릅니다. 설계자와 시스템 엔지니어, 핵안전 전문가, 조선기술자, 승조 경험이 있는 운항장교들이 한 건물에서 동시에 설계를 검토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 방식을 한국 잠수함 개발 방식의 세대 교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자로실, 기계실, SLBM 사일로 전지휘실, 거주 모듈을 동시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승조 경험자들이 직접 2배에서 70일을 살아야 한다는 관점을 던지며 구조를 통째로 뒤집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도 이 정도로 통합된 방식은 쉽게 구현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인력 규모가 큰 만큼 전문 영역이 세분화돼 팀 간 조율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한국은 조직이 작고 유연하기 때문에 작은 실험실 안에서 하나의 선체 개념을 초고속으로 조립하고 수정하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잠수함 설계에서 가장 어려운 공간 배분과 인체공학적 배치가 버지니아급보다 더 정교해집니다. 실제 내부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형 핵잠의 예상 승조원 규모를 100명 선으로 잡는 이유도 자동화 기술을 극대화해 생존성과 작전 지속 시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자동화율이 올라가면 승조원 20-30명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 배 안에서 확보되는 공간이 늘고 장기 작전에서 피로도 관리가 월등히 좋아집니다. 한국이 가진 전자계기 자동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입니다. 한국형 핵잠 원자로의 기반 기술도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스마트화 축소형 스마트피 프로젝트에서 65MW급 일체형 원자로를 직접 설계 시험한 경험이 한국에는 축적돼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OKBM 기술을 가져오면서 확보한 차폐자의 압력 용기, 일체형 용접 공법은 잠수함 원자로 설계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문무대왕 연구소의 70MW SMR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선박 환경에서 최적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핵잠 원자로는 선체 진동, 충격, 급가 감속 대응 알고리즘만 별도로 손보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미 절반 이상 확보된 상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에너지 안보와 원전 연료 자립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이 문구를 군사외교 전문가 그룹은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합니다. 미국 법체계상 군사용 고농축 우라늄을 외국에 내주는 것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사용할 잠수함용 연료는 20% 이하 중저농축 영역에서 최적 설계를 해야 하고 이 제약 안에서 미국이 한국을 위해 어떤 예외를 허용하느냐가 향후 핵잠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예외 적용 범위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호주와 맺은 오커스 방식과 유사한 별도 협정 구조까지 시나리오로 놓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외신 시각에서 보면 한국 핵잠 프로젝트 위에는 두 방향의 계산이 동시에 얹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감당하기 벅찬 핵잠 수량과 유지비를 동맹국의 조선 원자력 산업으로 분산시키려는 비용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핵 확산 금지 체제를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핵 추진 잠수함 네트워크를 인도 태평양 전역에 깔아야 한다는 전략의 필요성입니다. 이 판 위에서 한국은 매우 특이한 위치를 점합니다. 20기 중반 수준의 상업용 원전을 직접 운전해온 경험, 3600톤급 장보고3를 SLBM 플랫폼으로 완성해낸 설계 건조 실적, 세계 최상위권 상성과 군함 건조량을 동시에 유지하는 조선 산업까지 한 나라 안에
모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이 준비하는 핵잠 전략의 핵심은 민간 선박용 SMR과 군용 핵잠 원자로를 하나의 기술 패밀리로 묶는 구조입니다. 연료주기, 냉각계통, 제어계통, 폐기 체계를 통합해 설계, 인증, 정비 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죠. 미국이 버지니아급 한 척에 5조 6천억 원, 생애주기 비용까지 합치면 수십조 원이 드는 구조에 눌려 흔들리고 중국이 끝모를 속도로 핵잠을 찍어내는 상황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해법을 준비해온 셈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작지만 강하고 싸지만 지속력이 뛰어난 핵잠인 것입니다. 즉 한국형 핵잠은 버지니아급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형 핵잠이 완성되면 세계에서 가장 운용비가 낮고 정비 효율이 높은 중대형 핵잠이라는 말이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기술, 조선, 자동화가 완벽하게 교차된 모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이 방식으로 핵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